17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브레인 에너지 그 지금 막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약물과 알코올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운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18장 분명한 삶의 목적이 갖는 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각자 그 이 책에서 의견을 나누고 추가적으로 동학소년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간단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기태 선생님께서 참여는 안 하시니까 제가 그 16장과 17장을 바로 이어서 쭉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지금부터는 어차피 저희가 브레인 에너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16장 보시면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약물과 알코올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좀 먹기 때문에 이 챕터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한동안 음주도 좀 해보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일단 몸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일단 했던 분인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 약물 사용과 음주가 정신질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정신질환 환자들이 약물과 술에 손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많이 하나를 과도하게 피운 사람이 나중에 조현병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고, 알코올 의존자가 결국 치매에 걸리나 코카인 중독에는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성물질이 뇌에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많이 있고요. 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수렴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약물에 관한 부분 자체는 약물은 하나는 세포 활동에 자극을 주는 유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억제하는 유형이 있는데, 알코올, 니코틴, 마니아나 코카인, 암페타민, 아펜계 약물은 모두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신체나 뇌 특정 세포에 작용하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광범위하게 미치는 약물도 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알코올과 마리화나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이 책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세포 표면에 주로 분포된 수용체를 거쳐서 해당 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치고,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적으로 막 표면에 마리화나나 니코틴, 알코올 관련 수용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은 대사나 미토콘드리아의 피드백 순환관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알코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또래 집단이나 이 부분에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돼지고 이 손상이 진행되면 해당 물질을 필요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그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의존 쪽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알코올을 받아들이다가 내 에너지를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자의 알코올 중독자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가게 되면 술만 먹어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어느 정도의 음식을 묻지 않고 음식을 거의 묻지 않고 소주만 먹거든요. 이게 이제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알코올로 대체하는 거죠. 이제 그 순간이 오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의 이제 알코올 중독 증세의 이제 표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약물이나 손을 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체 기분이 좋은 경험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물질들을 이제 강화를 하게 되고요. 이걸 섭취를 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나쁜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한 그냥 악순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3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미 대사 이상이니까 약물을 사용하거나 술을 마신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 불안이나 정신제체는 뇌세포의 활성화나 과흥분에 따른 증상이 시달리면 세포 활동을 진정시키고 억제하는 무언가를 사용하면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데 이 특정 물의 사용의 효과를 경험하고 나면 그 물질에 중독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일종의 이제 어, 그, 그 이제 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형식으로 계속 그 악순환의 관계가 반복된다는 부분이고요.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대사와 미토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도한 섭취 시 간과 뇌의 독성으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게 되면 이 술이 어떻게 되냐면 알세트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일단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 이제 저도 술을 술을 먹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따로 보게 되는데 원래 탄수화물이 어, 그 발효가 되어지면 발효가 돼 당으로 됩니다. 우리 설탕에 대한 당이 되죠. 이 당을 가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그 에너지를 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그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이 발효가 또 이 당이 정류가 되어지면 바로 알코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당, 알코올로 일단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걸 하나의 과도한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알코올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에너지로 일단 되어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질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알세토 알데히드로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작용하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사이코트론 P4502H이라는 전환 과정을 수출하는데 CYP 221은 미토콘드리아 소포체에 있는 효소 단백질인데 알세트알타나수소라는 다른 효소가 이 상대적으로 독성이 한과 알스테이트 물질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두 가지들이 어, 세포질에 머물고 미토콘드리아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성되어지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알코올을 대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아세트가 혈중 농도를 높여주고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미토콘드리아 영양이 나타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부풀어오고 ATP 생성이 저해되고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는데 심지어는 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되어갖고 대대적으로 사멸을 이루는데 이게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알코올 섭정도 또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결과론적 미토콘드리아 기능 전화가 되어주고 염증 발생이 되어주고 이런 부분이 주로 나타나는 데가 간이나 뇌에 일단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술을 많이 이제 이 술을 마실 때 우리가 포도당 대신 페이지 366페이지 뭐 포도당 대신 알코올을 대신하는 아세테이트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결국 알코올 의존자들은 뇌는 포도당 대신에 결국은 뭐냐면 그 술을 마시지 않는 동안 에너지 결핍 상태가 일어나고 술을 마시면 이 아세테이드 굶주린 세포들이 원료를 공급받는 급한 불을 끄는데 이 뇌 에너지 부족 현상이 결국 알코올 의존자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단 된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케토제닉 식단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케토제닉 식단을 높이면 알코올 버전 쪽이 낮아지고 결국은 치료가 된다. 다음 마리아나입니다. 마리아나는 이 통증을 없애주는데 결국 이 통증을 없애주는 부분에 실제 마리아나가 발작이나 통증 장애, 구역감, PTS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장복하다 보면 학습 장애, 기능 저하, 의욕 감소에 어쩌면 정신병적 성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일단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나는 체내 카나비노이드 체계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 자체가 뇌에 집중적으로 이게 집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CB1과 CB2니 미토콘드리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뭐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페이지 370페이지 보시면 약물과 알코올 의존증 프로그램은 대사의 정신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전에 물질을 사용은 중단하는 만큼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 사용 장애를 겪는 그리고 알코올이나 아, 그 마약도 마찬가지죠. 입원 중독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 외래 심리 집단 치료, 약물 치료, 12대 부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그 케토제닉 식단, 그러니까 대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약물과 알코올 충전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시고 약물과 알코올 금당 현상 또한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평소 자신의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영양보조제, 마리아, 기타 오락용 약물 습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결과는 대사와 정신건강에 미치게 돼주고 어느 것이라도 과량으로 하고 있다면 현재 겪고 있는 대사와 정신적 큰 이해의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 제17장 운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운동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내용입니다. 운동은 건강이 굉장히 이롭다는 겁니다. 규칙적 운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疾病, 대사장애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다. 이 부분 자체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데 이게 운동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신병 중에.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 미국 120만 명 조사하니까 대부분의 43%들이 이제 그, 그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효과를 보는 것은 팀 스포츠, 뭐 축구나 이런 거죠. 자전거 타기, 유산소 운동, 헬스가 체정량에 보면 한 번에 한 45분씩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하면 이 권장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년 1700, 그 페이지 373페이지 보시면 이 생각보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운동 여부의 인지 증상의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인상 후반부에 약간 신체적 활동이 곧 그 인지 저하 능력을 막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운동이 그 당뇨병이나 혈압 요인에 통제한 결과로 그 정신병이나 인지 능력에 오히려 영향을 준 거지 그 운동이 우리 인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 두 주의병을 낮추고 그 두 주의병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지 저하의 정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우울증 효과가 크진 않다.
삶의 질이나 우울증 미치는 비율이 운동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운동은 대사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대사 기능에 거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지 저하나 이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75페이지 보시면 건강에 사는 경우라면 운동이 대사 건강을 정지시키로 알려져 있고 이 운동은 대사 건강 정지에 필요한 두 가지 미토콘드리아와 생합성 미토파지를 모두 촉진하고 근육세포뿐만 아니라 뇌세포에도 일어나고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증가한다는 것이 불명 정신 건강에 도움된다. 그렇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 건강, 이 운동이 영양에 좀 효과에 차단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바닥에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큰 차이를 이제 이그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나 심지어 반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유의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와의 활성, 이 적당한 운동과 그 음식 조절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알코올 먹지 않는다든지 숙면을 취하는지 균형적인 이런 삶들을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일단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살도 빼고 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가 먼저다. 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그 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 운동의 역할에 관해서 보시면 현재 능력을 증가시키는 향상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정진시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네 가벼운 산책 정도의 운동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도움이 되어지고 체력이나 대사에 이르는 분명히 낫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심차게 능률적으로 넘기는 것은 뭔가 성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근육세포가 뇌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정력시키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정지시키다. 그래서 오히려 대사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무리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경색이나 운동상의 부상이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대사 기능 전환자 꾸준히 루틴하게 운동 기능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져 있고 의욕이 부족한 사람이나 이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지지와 격려, 그 운동에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의 이론 효과들은 뭐 이미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정신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이 남들보다 힘들게 느껴지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대사나 미토콘의 기능 전하의 위험성 있는 요인을 잘 파악해서 그 영향을 줄어들이고 제거한 다음에 운동의 이로운 효과를 하는 게 더 낫겠더라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운동은 많다. 운동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가령 비타민이나 호르몬 결핍이 오는 것은 운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예로 간단히 보시면 운동은 대사 장애 및 정신장애 예방을 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미토콘의 기능 부진이나 문제에 겪고 있다면 유독 운동이 힘들다. 그래서 이미 기능 장애를 갖고 미토콘드리아 장애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운동이 더 힘들 수 있다. 하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의 이론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제어하는 물질이나 생활 습관을 규명하고 없애거나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운동은 일부 정신적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됐으면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부상을 당하나 신체적 움직임이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고 운동을 프로그램 개발하고 물리치료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정상은 나아지지 않다 하더라도 운동에는 건강상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예. 자, 다음 발표로 18장 분명한 삶의 목적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진주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는 힘이라는 건데요. 이게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어, 삶에 그, 그 정신질환이라든지 모든 그 에너지원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어떤 사례 발표가 있어요. 진짜 마지막 보면, 저 사라의 예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은 정신질환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향상되고 삶이 개선될 수 있는가를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편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최소한 한 가지를 수행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학생이나 직장인, 양육자, 또 자원봉사자, 멘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를 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요약편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요약편을 먼저 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 모든 사람은 다 아니지만 뭐,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분명한 내 삶에 대한 방향, 목적, 그다음 목표가 있음으로써 또 어떻게 또, 어, 그 신체적이나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또 향상될 수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18장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어떤 음식이라든지 내가 사는 집, 그다음에 뭐 병,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또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경험,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삶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쭉 보면은 그 뒤에 382장에 보면은 용불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불용은 그 법칙이라는 거는 어, 뭐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몸을 어떤 곳에 집중하면은 어떤 곳에든 근육이 발달하거나 또 이게 기능에 대한 항상성이 생기지만 또 사용하지 않는 곳은 또 기능성이 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퇴화가 되는 어떤 그 형식을 이렇게 쭉 내용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또 기부스를 했을 때 어떻게 또 나하고 나면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382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사용하고 하거나 하지 않는 데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수의 증가라든지. 그래서 몸은 언제나 새로운 사항을 적응하고 기존의 방식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에너지를 우리 몸은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불용의 개념은 근육에만 적용되지 않고 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많이 발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저 노년기에 들면은 뇌의 발달에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근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특히 이제 소근육 활동들이 굉장히 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독서라든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하투도 이제 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노인정에 가면 굉장히 하투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뭐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종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키락이라든지 이제 꾸준히 뇌를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불용의 어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학습과 적용을 위한 모든 요건을 알맞게 이제 갖춰져서 이제 발달 시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발달 시기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극을 주고 어떻게 뇌의 발달을 도우냐에 따라서 아이의 어떤 평생의 어떤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게 이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죠. 생물학적 요인에는 애들이 먹는 식생활, 습관,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량,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에 따라서 뇌의 발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제 그런 거를 쭉 이제 설명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기는 어떤 양육자를 만나서 어떻게 양육되느냐. 그게 이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그 예를 이제 루마니아 고아 연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아동 발달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이제 양육자가 어떤 환경에서 키워지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양육 그 아이의 어떤 그 노출된 뇌의 발달을 그 사례를 보여준 것이 이제 383페이지와 384페이지에 게 결쳐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이라든지 특히 뇌의 발달에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그 ADHD라든지 정신질환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또 어떤 학습적인 능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6장에 보면은 스트레스가 일상속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좋다. 왜 그러냐면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미토코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정신 건강과 또 신체적인 영향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강약을 조절하기, 이 정도 스트레스는 나한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를 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토코리아는 핵심적인 호르몬과 신경절달 물질의 생성과 조절, 신경제 반응, 염증 후 생유전자기 변화를 스트레스의 반응에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코트리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 사건들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생활 사건에 대한 어떤 게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홈스라든지 뭐 리차드 이런 박사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어, 목표점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이 왜 중요한가? 왜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이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면 목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삶의 목적과 구성 개념을 기반하는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도 이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치료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삶의 목적을 의미치료라는 게 뭔지를 개발했는데, 의미치료의 기본 원칙 가운데는, 어, 심리치료에 대한 심리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가 되고 이제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연구가 389페이지 밑에 보면은 쭉 연구 결과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삶의 목적을 논할 때 영성과 종교적인 심연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목적이 주는 이점의 연장선에서 종교적 신념과 그다음에 수행,
또한 대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 영양의 목적이 다 될 수는 없지만, 또 그 영성적인 것과 종교의 신념에 따라서 삶의 목적도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목적에 따른 치료법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에 보면은 관계, 역할, 책임, 그 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목적으로 이제 다가가기 위한 어떤 치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심리 치료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심리 치료는 그러니까 갈등 해결, 그다음 기술과 전략,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학습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들이 심리치료의 어떤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심리치료는 활동 빈도가 감소한 뇌 회로를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자비와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한 인간과의 관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킬델릭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법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감소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감소에 관한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이 마땅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이며 예상 가능한 반응이다. 하지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이 줄이는 것이 이점이 더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감소 활동은 개인차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외부적인 어떤 아까 이제 심리 치료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각각의 개인 차이와 또 어떤 그 방법들은 개인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어떤 그 스트레스 감소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도, 재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재활 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만성적인 정신질환 환자들은 주로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녹아드는 게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재활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와준다면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재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편으로 보면 아까 있듯이 우리가 제가 이제 18장에 했던 결국은 우리가 삶의 목적에 의해서 삶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신적인 어떤 결정적 역할을 주죠. 그래서 이제 요약편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은 기존의 중재법을 더해 내 에너지 이론을 기반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정, 그 다음에 운동, 빛에 대한 노출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치료에 대한 거를 이 책에 여러 가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만성질환 정신과의 뇌 건강 회복, 그 다음에 재활, 아까 이야기했던 재활과 직업훈련, 그리고 프로그램 성공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관계, 역할, 자원, 책임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과정에서 자비와 다정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그 정신질환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됨으로써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사라의에도 마지막 편에 싣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동학선생님에 또 어떻게 주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돌아가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희수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오늘 그 그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약물과 운동, 그다음에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는 힘,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묻는 게 있어요. 그 어쩌다가 이제 그 어떻게 삶의 목적이 혹시 희망이 있느냐? 당신의 희망이 무엇인지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중심 없는 축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 기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도 항상 이 책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참 균형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이게 좋다 하더라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나중에 또 그렇게 되잖아요. 운동이 다가 아니고 또 그 또 뭐 그 이런 요법이나 약이나 이런 것도 또 적당하게 써야 되고 이게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고 그 어느 단계에서는 오히려 또 이게 맞고 그런 것들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정말로 전 참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 게 제 삶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전독에서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배웠고 이제 그게 지금 제 삶을 이제 영위해 가는데 되게 도움이 됐는데 우리 애들을 딱 보면 신에 대해서 대놓고 종교를 왜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교육이 자꾸 지금 이 언론에서도 이게 종교에 안 좋은 것도 좀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게 등한시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저는 종교 단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긍정적인 수단으로만 쓰지는 않겠지만 진짜 삶의 목표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다가가서 이거를 자리를 잡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삶에 되게 중요한 그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또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참, 그, 할 일,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은 안 되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배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다룬 주제가 키워드로 보면 이제 약물, 운동, 삶의 목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 이제 정신적인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는 힘이 크다는 건 아는데 이게 이제 무형이어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 방법이 이렇게 화학적인 약물이 아닌가 싶어요. 반응이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형태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역순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목적에서 종교의 기능이 클 텐데 금방 최 기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 젊은 친구들이 종교를 멀리하는 이게 무형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렇게 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그 화학적 요법이 가장 빠르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역할을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홍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용근 선생님은 박기 때그 분의 그 발표까지 다 맡아가지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앞에서 하신 분들하고 생각이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건 빼고, 그,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 그 책하고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의미 치료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미 요법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을 보면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무기력한 노인, 무기력한 노인들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들. 이런 노인들은 대개 무표정하죠. 그래서 무서워요. 보면은 무섭고. 그런데 다른 또 한 층의 노인들은 나이가 무색하게 아주 생기가 돌고 열정이 식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렇게 생동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거지.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어떤 그 삶의 평생에 거쳐서 어, 추구할 만한 어떤 그 목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무기력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자잖아요, 수행자. 한편으로는 신앙인이면서도 또 한편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행자한테는 평생에 걸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식지가 않죠, 열정이. 그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가슴 뛰는 삶을 평생 동안 가슴 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열정. 열정이 죽을 때까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그 죽음의 수용소 유대인들 완전히 그 독가스 같은 걸 이렇게 다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생사에 그러한 그 순간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역시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한 사람은 완전히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체념해가 한 사람이 있고,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러한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한 것이 이제 이 의미요법인데 이것처럼 결국은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 건강의 정의가 처음에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음의 건강을 얘기를 해가지고 심신, 몸과 이제 마음 두 가지 건강 그런 거를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성, 영성적인 그런 건강.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건강이다 이렇게 이제 건강의 정의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영성하고 관련돼 가지고 동학소년회에서 아이들한테도 단순히 몸과 마음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영성 부분을 터치해줘 가지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면 그게 이제 평생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참 그 많은 동기부여를 받은 책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 건강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대사와 미토콘드리아라고 일단 이 책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쌍방 원인 관계이겠죠. 원인 관계 염증과 수면, 식습관, 그리고 약물인 알코올, 그리고 운동과 삶의 목적 크게 6가지 카테고리를 지금 풀어놓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히 식습관과 이제 특히 제가 술을 먹기 때문에 알코올, 운동을 좀 뭐 나는 평생에 긋습니다만서도 운동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운동과 삶의 목적에 관한 부분으로 굉장히 이 동기부여를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목적에 관한 부분 자체도 저도 굉장히 많은 책이나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에 많은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 삶의 목적에 관한 부분 자체도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다녔고 삶의 목적에 관한 부분을 계속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다 연관성들을 가진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정말 책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삶의 목적 부분은 이 관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버드 70년 연구에 그 행복한 삶의 이 길에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라는 그 분석을 70년 종단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돈이다라고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인데 연간 8만 불, 7만 불 내지 8만 불만 넘으면 몇 조 단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조건이 다 똑같아진대요. 거진 90 몇 프로 정도 선에서 그걸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간 7, 8만 불 정도의 그 비용들만 있으면 거진 몇 조 단위에 있는 사람하고 행복 지수가 거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은 맞는데 이 이상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가 좋으면 사람에게 특히 이제 그 관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두 번째 가족, 특히 와이프 이제 그 뭐냐면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관계이더라고요. 이 관계에 관한 부분이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종단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죠. 이 책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391페이지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관계,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자원에 관한 부분 네 가지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단 연구에서는 관계를 행복의 가장 이제 자원을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참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고요. 거기에 우리 삶의 문제 영성에 관한 부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젊은 친구나 아이들도 이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 삶의 목적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학습이나 동기부여들이 나온다는 부분 자체를 정말 피부적으로 일단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진주 선생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그 이사장님, 임재택 교수님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얼이 빠져 있다고. 얼이 빠져 있다고. 우리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분이 이제 평생 유아 교육을 하시면서 결국은 아이들이 얼을 지키고 있는 얼이 이제 정신, 영성 이런 거 이제 걸 이제 우리가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제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다라는 말씀을 늘 평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이들을 만나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뭘 하고 싶니를 물어보면 애들이 직업을 이야기해요. 이게 내가 이게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어디 가서 놀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거 할 때 재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직업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나쁘게 되면 교육인이죠. 이게 직업 있고 삶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얘들아 너희들 뭐가 하고 싶어 이러면은 직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다음에 돈 이런 게로 연관돼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은 결국은 이제 양육자와 이제 교육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했을 때 내 삶이 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이제 뭘까를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을을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들이 요즘은 이제 스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모든 아이들이 100이면 100이면 그게 이제 중독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분리된 삶은 아이들한테 지금 현대 아이들한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예를 들면 이제 해월생태학교 오면은 아이들이 동학치질학교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해요. 하고 특히 이제 통학치료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7일 동안 휴대폰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서 할 때와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 집단에서 나오는 행동하고 주지 않은 행동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관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계를 맺어요.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일 쉬운 게 몸으로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요. 말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무심을 갖는다. 왜 저게 풀어지? 왜 우리가 뭐, 저게 가지? 아니면 왜 지금 쟤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래 관계를 궁금해하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면은 그 분명하거든요. 기계의 노예가 중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까 이제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 영성을 갖다가 아이들은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영성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느냐는가 이제 우리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사회적인 예, 우리가 관심을 두게 하는 거는 아까 했듯이 우리가 어떤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들한테는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지지 않아도 더 좀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의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기태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갑자기 들어와서 또 오늘 제 차례였는데, 뭐,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어, 지금 제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하신 거랑 이제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느낀 거는, 지금 책 후기를 예. 말씀드릴 건데, 예, 그 후기 이야기나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아,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이 책이 저한테 시사하는 바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사실 좀 몸이 이제 건강하진 않은데 그런 거를 뭐 적절한 운동과 약물 조절 이런 것들이 꼭 약을 먹어서도 답이 아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핵심적인 게 맨 처음에 봤던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있고, 또 운동도 있고, 또, 술이나 적절한 수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줘서 좋았고, 저희가, 어,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서 뭔가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독후감을 하겠지만 저는 어,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발표를 맡아서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그 다음 주는 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여만 일단 하시고요. 또 어차피 다음 도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때 적당히 네, 배정해서 일단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 책을 읽고 발표하는데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면 일단 이 독서 모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자기 맡은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아직 감사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예, 지금 제가 9시 돼서 마쳐야 돼가지고 네네, 일단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른 바람에. 예, 아닙니다. 예, 예. 혹시 뭐 그럼, 추가적으로 예, 예,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나갈게요.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책을 좀 올려놨습니다. 책을 이제 더 추천 좀 해주시고요. 하시면, 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책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따 바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책을 일단 개인 구매를 좀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서 구매하는지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요. 일단 요번 주에 투표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근상은 감사드리고 개근상은 동학소년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개근상 하셨으니까. 개근상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자, 좀 나가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돼서. 신고.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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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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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요. 지금 나가요. 아니, 지금 나갈게요. 네네, 알겠어요. 일단 나갈게요. 교구장님, 마치는 신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마치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